조선의 그림자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백성들이 놀라 입을 벌렸고 암행어사 포졸들이 멈춰 출두요! 섰으며 조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조선 영조 32년 가을이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관도 위로 낙엽이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 한 사내가 걷고 있었습니다. 해진 도포 자락, 닳고 다른 집신이 그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등에 진 보따리 속에는 10년 세월 동안 손때 묻은 책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재윤이었습니다. 한때는 고을에서 신동이라 불렸던 선비였습니다. 14살에 사서삼경을 떼고 16에 향시에 장원으로 급제했으니 모두가 그를 대과 급제는 따놓은 당상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20에 처음 과거에 응시한 이래 재윤은 무려 10번을 낙방했습니다. 10번,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급제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21번째 과거 시험 날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붓을 들었던 그는 방이 나붙는 날 자신의 이름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 서진사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재윤아, 세상에는 실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느니라. 재윤은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진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시관이 누구였는지 아느냐? 병조판서 민태용이다. 그자는 뇌물 없이는 급제를 시켜주지 않는다더구나. 재윤은 분노했습니다. 그런 불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쉿,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마라. 우리 같은 미미한 집안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 후로도 재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봄 꽃이 피면 한양으로 올라가고 꽃이 지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2번째 해, 3번째 해가 지나갔습니다. 4번째 해에는 답안지를 제출하다 시관에게 면박을 당했습니다. 글은 그럴듯한데 현실을 모르는 서생의 탁상 공론이라는 평가였습니다. 5번째 해가 되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서진사댁 아들 또 떨어졌다며? 쯧쯧 신동이라더니 별거 아니었군. 이제 장가도 못 가겠네. 누가 만년 과거생한테 딸을 주겠어? 6번째 해 재윤은 처음으로 시험장에서 필력이 달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밤새 공부한 탓에 손이 떨렸고 글씨가 흐트러졌습니다. 당연히 낙방이었습니다. 7번째 해 아버지 서진사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상에 누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재윤아, 미안하다. 아비가 무능해서 내게 힘이 되어주지 못했구나. 재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급제해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그만 포기해도 된다.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재윤은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서진사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니 원망하지 마라. 그해 겨울,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재윤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 이미 세상을 떠났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홀로 남은 재윤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바꿔놓겠습니다. 8번째, 9번째 시험도 낙방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없이 집도 팔아빚을 갚고 그는 이제 정말 빈털털이었습니다. 10번째 시험을 보러 갈 때는 끼니를 걸으며 한양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낙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아직도 과거를 본다며? 저 나이에? 포기를 모르는 저 고집이 딱하구만. 차라리 농사나 지으면 먹고는 살 텐데. 재윤은 그들의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과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리라 다짐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목, 충청도 청송 고개 아래에는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송 주막이라는 간판이 걸린 곳이었습니다. 재윤이 과거를 보러 갈 때마다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주막을 운영하는 것은 50줄에 접어든 과부 송씨 주모였습니다. 11번째 과거를 보러 가는 날 재윤은 여느 때처럼 청송 주막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자 송 주모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서 도령님 아니신가요? 재윤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령이라뇨? 이제 30이 넘었습니다, 주모님. 송 주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제 눈엔 아직도 20에 처음 오시던 그 총명한 도령님으로 보인다니까요. 어서 들어오세요. 재윤이 말했습니다. 올해도 신세를 지겠습니다. 송 주모가 답했습니다. 무슨 신세를요? 손님이 오시는 게 제 복이지요. 송 주모는 재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재윤이 한 숟가락 뜨는데 송 주모가 말했습니다. 서 도령님, 올해는 꼭 좋은 소식 있으실 거예요. 재윤은 자조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모님, 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10년을 했는데 10년을요. 송 주모는 아무 말 없이 재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가끔은 아버지 말씀대로 그냥 포기하고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며 살까 싶습니다. 송 주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재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송 주모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 도령님, 저는 10년 동안 도령님을 봐왔어요. 봄마다 이 고개를 넘어가시는 도령님의 눈빛을 봤습니다. 재윤은 말없이 국밥을 떴습니다. 송 주모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자신감에 가득 찼고 나중엔 지쳐가셨고 하지만요, 단 한 번도 그 눈에서 불씨가 꺼진 적은 없었어요. 재윤의 목이 메었습니다. 주모님, 송 주모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도령님은 달라요. 다른 선비들과 달라요. 저는 이 주막에서 수많은 과거 길손을 봤습니다. 하지만 도령님처럼 백성을 걱정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분은 처음이에요. 재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 주모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도령님,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재윤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송 주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올해 과거 시험, 시관이 누군지 아세요? 재윤이 답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송 주모가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올해 주시관은 이조참판 박원호 대감이에요.
재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주모님이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송 주모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주막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지나가거든요. 한양 관리들, 지방 수령들, 상인들이 모두 들릅니다. 술이 들어가면 입이 가벼워지는 법이지요. 송 주모는 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박원호 대감은 청렴한 분이에요. 뇌물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재윤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요? 송 주모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바로 민생이에요. 백성들의 삶, 그것을 논하는 답안을 높이 쳐주신대요. 재윤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민생이라 송 주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올해 책문의 주제가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을 방책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재윤은 무릎을 쳤습니다. 삼정, 전정, 군정, 황곡. 송 주모가 재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령님이라면 쓸 수 있으시잖아요. 10년 동안 도령님이 하셨던 말씀들, 저는 다 기억해요. 재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그가 답안지에 쓰고 싶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탐관 오리들의 수탈, 굶주리는 백성들, 무너져가는 농촌의 현실. 하지만 그런 글을 쓰면 시간의 눈밖에 날까봐 늘 무난하게만 써왔던 것입니다. 재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주모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송 주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긴요. 그저 좋은 관리가 한 분이라도 더 생겼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에요. 재윤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송 주모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그저 좋은 관리가 되어주세요. 그게 저한테 갚는 거예요. 그날 밤 재윤은 주막 뒤편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보러 오가며 만났던 농민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세금에 쪼들려 논밭을 빼앗긴 소작인들, 군포를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힌 젊은이들, 황곡의 폐해로 굶어 죽은 아이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눈치 보지 말고 가슴속 깊이 담아둔 진실을 써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성균관 명륜당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선비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재윤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책문의 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시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근본 책문의 주제는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아 백성을 편안케 할 방책을 논하라이다. 순간 재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송 주모의 말이 맞았습니다. 재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동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보러 오가며 만났던 농민들, 세금에 쪼들려 논밭을 빼앗긴 소작인들이 떠올랐습니다. 군포를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힌 젊은이들, 황곡의 폐해로 굶어 죽은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청송 주막에서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생각났습니다. 지방 관리들의 횡포, 아전들의 농간, 백성들의 눈물. 재윤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써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더 이상 무난하게 쓰지 않고, 그가 10년 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전정의 폐단을 논하며 양반과 권세가들이 세금을 면하고
그 부담이 가난한 백성에게만 떨어지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군정의 문제를 다루며 이미 죽은 자에게까지 군포를 물리는 백골징포의 참상을 고발했습니다. 황곡제도의 타락을 폭로하며 관리들이 썩은 곡식을 나눠주고 이자를 붙여받는 악습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탐관오리와 부패한 권력이라고 직언했습니다. 붓을 놓았을 때 재윤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번에는 진심을 다했었으니까요. 보름 후 방이 나붙는 날이었습니다. 종로 내거리에는 수천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재윤은 군중 속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관리가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근본대과 급제자를 발표한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관리가 크게 외쳤습니다. 장원, 서재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재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관리가 다시 외쳤습니다. 장원, 서재윤. 주변 사람들이 재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윤이 누구야? 저기 저해진 도포 입은 선비 아냐? 장원이 어딜 봐서 장원이야? 재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원급제, 그것도 장원이라니. 10년 만에, 11번 만에 그는 마침내 해낸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재윤을 밀어 앞으로 내보냈습니다. 재윤은 비틀거리며 관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재윤 나으리 축하드리옵니다. 어사화를 받으시지요. 재윤은 떨리는 손으로 어사화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임금 앞에서 어사화를 꽂을 때 재윤의 눈앞에는 송주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영조 임금이 물었습니다. 서재윤, 내 답안은 참으로 통쾌하였다. 그대는 참으로 백성을 아는 선비로다. 재윤은 무릎을 꿇으며 답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신은 다만 10년 동안 보고 들은 것을 솔직히 적었을 뿐이옵니다. 영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솔직함이 좋다. 조정에는 내 같은 인재가 필요하니라. 3일 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원급 제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행렬이었습니다. 재윤은 어사화를 꽂고 한양 거리를 지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송 주모님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장원급제 후 재윤은 홍문관 수찬에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직에 오르자마자 조정의 어두운 이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료 관리들은 그를 견제했습니다. 특히 병조판서 민태용 일파는 재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재윤은 청송 주막을 찾았습니다. 관복 차림이 아닌 평민 복색으로 변장한 채였습니다. 문을 열자 송주모가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어머, 서도령님. 아니, 서나으리. 재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모님, 그냥 도령님이라 불러주세요. 여기선 예전처럼. 송주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장원급제 하셨군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뵈니. 재윤이 말했습니다. 다 주모님 덕분입니다. 송주모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요? 도령님 실력이지요. 재윤은 송주모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주모님, 사실 오늘 온 건 은혜를 갚으러 온 겁니다.
송주모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은혜라뇨? 재윤이 말했습니다. 주모님 편하게 사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양에 좋은 집을 마련해 드릴까요? 아니면 이 주막을 크게 고쳐 드릴까요? 송주모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됐어요. 전 이대로가 좋아요. 재윤이 재차 권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보답을. 송주모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진짜 은혜를 갚고 싶으시다면요. 재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송주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고을에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요. 재윤이 물었습니다. 누구 말씀이십니까? 송주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청송고을 현감 조태식이란 자가 있어요. 그 자가. 재윤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그 자가 어쨌습니까? 송주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황곡을 빌미로 백성들 재산을 빼앗고 있어요. 갚을 수 없는 이자를 물려서 논밭을 빼앗고 예쁜 처녀들은 겁탈하고. 재윤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그런 자가 관직에 있단 말입니까? 송주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 자 위에 더 큰 자가 있어요. 재윤이 물었습니다. 더 큰 자요? 송주모는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충청 감사 이만기, 그리고 한양에서 그를 비호하는 자가 있어요. 바로 병조판서 민태용입니다. 재윤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병조판서 민태용. 10년 전 첫 번째 과거에서 자신을 떨어뜨린 시관이었습니다. 뇌물 없이는 급제를 시켜주지 않는다던 그자였습니다. 재윤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자가 여기까지 손을 뻗쳤단 말입니까? 송주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대감은 전국 팔도에 자기 사람을 심어놨어요. 그들이 백성의 고열을 빨아서 위로 상납하면 민대감은 그들을 비호해 주는 거지요. 재윤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송주모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있어요. 송주모는 방 안쪽으로 재윤을 이끌었습니다. 벽 한쪽을 열자 두툼한 장부책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재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송주모가 답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거예요. 이 주막을 지나간 관리들, 아전들, 상인들. 술이 취하면 다 떠들거든요. 저는 그걸 몰래 기록해뒀어요. 재윤은 송주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모님, 이건. 송주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한테도 사연이 있어요. 재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사연이십니까? 송주모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이 고을의 아전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15년 전 조태식 현감이 부임하면서 재윤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송주모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조 현감의 비리를 상부에 고발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시체로 발견됐어요. 도적에게 당했다고 했지만 재윤이 분노에 차서 물었습니다. 그들이 죽인 겁니까? 송주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제 딸이, 제 어린 딸이. 재윤이 물었습니다. 따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송주모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현감이 데려갔어요. 첩으로 삼겠다고. 15살이었어요. 그리고 1년 뒤 딸아이는 스스로 목숨을.
재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송주모는 이 모든 것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웃는 얼굴로 주막을 운영하며 재윤 같은 선비를 돕고 언젠가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리며 묵묵히 증거를 모아왔던 것입니다. 재윤은 송주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모님, 약속드리겠습니다. 송주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도령님, 이게 무슨... 재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아드리겠습니다. 남편분과 따님의 원혼을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송주모는 재윤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재윤은 그날 밤 장부를 모두 복사하여 가져왔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마음은 복수심과 정의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제오장, 암행어사. 재윤은 한양으로 돌아와 위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주모에게 받은 장부를 바탕으로 조정 내 민태용 일파의 비리를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민태용은 조정의 거물이었고 그를 직접 건드리기에는 재윤의 힘이 너무 미약했습니다. 동료 홍문관 관리들도 재윤을 경계했습니다. 어느 날 한 선배 관리가 재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수찬, 자네 요즘 무슨 일을 조사하고 있나? 재윤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선배 관리가 경고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지 말게. 조정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네. 재윤은 그 말을 외면하고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충청도에서 밀란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조정에 올라왔습니다. 영의정이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충청도 청송고을에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다 합니다. 영조가 물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냐? 영의정이 답했습니다. 황국의 폐해라 합니다. 영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또 황국이냐? 암행어사를 보내 실상을 조사하라. 재윤은 즉시 자원했습니다. 전하, 신홍문관 수찬 서재윤이 가겠습니다. 병조판서 민태용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자가? 저런 애송이가 무얼 할 수 있겠나? 영조가 물었습니다. 오, 서재윤. 그대가 직접 가겠다는 것이냐? 재윤이 답했습니다. 예, 전하. 신이 직접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영조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좋다. 서재윤에게 어사직첩을 내리노라. 재윤은 마패를 품에 안았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송주모의 원수를 갚을 기회,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을 뿌리 뽑을 기회였습니다. 마패를 품에 안고 재윤은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한양에서 청송으로 가는 길, 10년 동안 수없이 오갔던 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책보따리를 진 가난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내린 어사 직첩을 품에 안은 정의의 칼을 든 관리였습니다. 청송에 도착한 재윤은 먼저 송주모를 찾았습니다. 주모님 왔습니다. 송주모는 재윤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도령님, 정말 오셨군요. 재윤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주모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송주모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실 건가요? 재윤이 답했습니다. 먼저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송주모가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들은 위험한 자들입니다. 재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제6장 심판의 날. 재윤은 거지 행색으로 변장한 채 청송 고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송주모가 말했던 것보다 더 참혹한 실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황곡 창고에는 곡식이 한 톨도 없었지만 장부에는 수천 석의 곡식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빌린 적도 없는 곡식의 이자를 갚느라 논밭을 팔고 집을 팔고 심지어 자식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조태식 현감은 빼돌린 곡식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고 그 일부는 충청 감사 이만기에게 또 그 일부는 한양의 민태용에게 상납되었습니다. 재윤은 거지 행색으로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포를 내지 못해 감옥에 갇혔소. 이미 죽은 할아버지 몫까지 내라고 하니 어찌 감당하겠소. 한 안악이 울며 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현감댁에 끌려갔소. 돌려달라고 했더니 매만 맞았소. 재윤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조태식 현감이 마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세금을 독촉하는 자리였습니다. 조태식이 오만하게 소리쳤습니다. 이놈들, 나라에 바칠 세금도 못 내면서 어디서 밀란이야. 당장 못 내겠으면 자식이라도 팔아서 내란 말이다. 백성들이 울며 애원했습니다. 대감, 저희는 정말 없습니다. 빌린 적도 없는 곡식인데요.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조태식이 소리쳤습니다. 닥쳐. 장부에 다 적혀 있는데 빌린 적이 없긴 뭐가 없어. 그때 군중 속에서 한 거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재윤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현감 나으리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조태식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뭐야, 이 더러운 거지놈이. 재윤이 물었습니다. 장부에 있다 하셨는데 그 곡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조태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뭐라? 재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황곡 창고에 가보니 쥐 한 마리 없던데요. 수천 석의 곡식이 어디로 갔습니까? 조태식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감히. 당장 잡아가더라. 포졸들이 재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재윤이 품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윤이 크게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백성들이 놀라 입을 벌렸고 포졸들이 멈춰 섰으며 조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충청도 청송 현감 조태식. 내 이놈 황곡을 빌미로 백성을 수탈하고 양민의 재산을 빼앗고 양갓집 교수를 겁탈한 죄 낱낱이 밝혀졌도다. 조태식은 무릎이 꺾이며 말했습니다. 어사 나으리. 재윤이 장부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빼돌린 곡식 3,000석, 착복한 은자 만냥, 그리고 내 놈에게 목숨을 잃은 자 12명,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재윤은 송주모가 10년 동안 모은 장부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 장부에는 내 놈의 죄뿐 아니라 내 놈의 상전들 죄도 모두 적혀 있다. 충청 감사 이만기, 그리고 한양의 병조판서 민태용. 조태식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재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사직권으로 청송 현감 조태식을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국문에 처한다. 포졸들은 현감을 결박하라. 조태식이 결박당하는 모습을 보며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사 나으리 만세. 하늘이 무심치 않았구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재윤은 조용히 군중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군중 사이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송주모를 발견했습니다. 재윤은 송주모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모님, 이제 시작입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조태식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국문 과정에서 조태식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충청 감사 이만기의 지시로 황곡을 빼돌렸다는 것, 민태용에게 상납한 내역, 그리고 전국 팔도에 퍼진 민태용 일파의 명단까지 모두 밝혔습니다. 한양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태용은 분노하며 측근을 불렀습니다. 서재윤, 이놈이 감히. 측근이 말했습니다. 대감, 빨리 손을 쓰셔야 합니다. 민태용이 명령했습니다. 저놈을 없애라. 무슨 수를 써서든. 그날 밤 재윤의 숙소에 자객들이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재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재윤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자객이 칼을 빼들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서재윤이냐? 재윤이 답했습니다. 그렇소. 민태용이 보낸 자들이겠군. 자객이 물었습니다. 알면서 왜 이리 태연하냐? 재윤은 품에서 봉인된 서찰을 꺼내 보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서찰이 임금 전하께 바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요. 자객이 당황했습니다. 이 안에는 민태용의 모든 죄상이 적혀 있소. 그리고 사본은 이미 여러 곳에 보내두었소. 자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런. 재윤이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전하시오. 서재윤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10년 동안 치욕을 참아왔으니 이제 와서 목숨이 아깝겠소? 자객들은 결국 물러났습니다. 다음 날 재윤은 직접 임금 앞에 나아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담은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전하, 신 서재윤이 목숨을 걸고 아뢰옵니다. 영조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재윤이 답했습니다. 병조판서 민태용 이하 30여 명의 관리가 지난 15년간 전국 팔도에서 백성의 고열을 빨아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민태용이 소리쳤습니다. 전하, 저자의 무고입니다. 증거도 없이. 재윤은 두툼한 장부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5년 동안 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입니다. 날짜, 이름, 금액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조는 장부를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영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재윤이 답했습니다. 천지신명께 맹세코 사실이옵니다. 영조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민태용을 당장 파직하고 투옥하라. 그리고 이 명단에 있는 자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조정이 뒤집혔습니다. 민태용 일파의 몰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8장 새로운 시작. 민태용과 그 일당들이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충청 감사 이만기는 유배형에 처해졌고 조태식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민태용은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평민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재산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졌습니다. 재윤은 청송고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송주모의 주막 앞에 섰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모님 왔습니다. 송주모는 재윤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기며 울었습니다. 도령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재윤이 말했습니다. 주모님의 남편분과 따님의 원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렸습니다. 송주모가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남편과 딸아이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윤은 송주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모님, 앞으로 청송고을은 제가 직접 돌보겠습니다. 새로운 현감이 부임할 때까지 송주모가 물었습니다. 도령님이요? 재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전하께서 저를 청송현감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송주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달 후 청송고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윤은 황곡제도를 개혁하고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었으며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해 주었습니다. 청송주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송주모는 여전히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진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재윤은 송주모와 함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송주모가 말했습니다. 도령님, 10년 전 이 주막에 처음 오셨을 때가 기억나세요? 재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그때 주모님이 제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주셨지요. 송주모가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알았어요. 도령님은 다르다고, 반드시 큰일을 하실 분이라고. 재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다만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주모님 같은 분을 만나서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인내, 10년의 고통,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의.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재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백성을 위하는 관리가 되겠다고, 송주모처럼 묵묵히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나라 전체가 청송고을처럼 정의롭고 평화로운 곳이 되게 하겠다고. 10년 동안 낙방의 쓴맛을 봤던 서재윤. 하지만 그 10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백성의 삶을 배웠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송주모라는 은인을 만나 함께 악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청송주막. 재윤과 송주모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청송고을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을로 소문이 났습니다. 서재윤은 청송현감을 거쳐 지금은 호조참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해마다 봄이면 청송주막을 찾았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재윤은 관복이 아닌 평민복색으로 주막 문을 열었습니다. 주모님 왔습니다. 송주모는 이제 60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아이고, 도령님, 올해도 어김없이 오셨군요. 재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찌 이곳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송주모는 재윤을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송주모의 남편과 딸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재윤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송진사님, 교수님, 오늘도 찾아뵙습니다. 부디 편히 쉬소서. 송주모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주모님, 전하께서 삼정의 개혁을 단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송주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재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전국의 황곡제도를 바로잡고 군포제를 개선하며 전세를 공정하게 거두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송주모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주모님께서 모은 그 장부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없었다면 민태용 일파를 무너뜨릴 수 없었고 개혁도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송주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과 딸아이가 헛되이 죽지 않았군요. 재윤이 송주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수많은 백성을 살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주막에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재윤이 청송 현감으로 있을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재윤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나으리, 저희 손자가 이번에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다 나으리 덕분입니다. 재윤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손자분의 실력입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으리께서 서당을 세워주시고 가난한 집 자식들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 안악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제 딸이 이번에 시집을 갑니다. 좋은 양반댁으로요. 나으리께서 되찾아주신 논밭 덕분에 혼수도 넉넉히 장만했습니다. 재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재윤과 송주모만 남았습니다. 송주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령님,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재윤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송주모가 말했습니다. 저 이제 이 주막을 정리하려 합니다. 재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송주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할 일도 다 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재윤이 기다렸습니다. 송주모가 계속 말했습니다. 마을의 고아들을 돌보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부모 없는 아이들이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글도 배우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을요. 재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주모님, 송주모가 말했습니다. 제 딸처럼 억울하게 죽는 아이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런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재윤이 일어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주모님, 제가 돕겠습니다. 조정의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모가 재윤을 일으켰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령님. 이듬해 봄 청송 고을에 양육당이라는 이름의 고아원이 세워졌습니다. 송주모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재윤은 한양에서 삼정의 개혁을 이끌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봄이면 어김없이 청송을 찾아 송주모를 만났습니다. 어느 해 봄날 양육당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송주모가 말했습니다. 도령님, 20년 전 이 주막에 처음 오셨을 때를 아직도 기억하세요? 재윤이 답했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모님께서 제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송주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령님이 저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10년 동안 좌절하지 않고 정의를 향해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재윤이 송주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년의 낙방, 10년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백성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주모라는 위대한 은인을 만나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양육당 마당에서 아이들이 재윤과 송주모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나으리, 저희가 글을 다 외웠어요. 아이들은 큰 소리로 천자문을 외웠습니다. 재윤과 송주모는 미소 지으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인내 끝에 찾아온 봄은 이제 영원한 봄이 되어 청송 고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빛은 점점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본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그림자 채널이었습니다.